프랑스 혁명에서 나폴레옹 그 이후의 모습입니다. 나폴레옹 등장한 것까지가 첫 번째 이제 프랑스 혁명이 끝났다라고 본다면은 나폴레옹의 등장과 그로 인한 혁명 정신의 전 유럽의 확산, 그리고 이후에 나타나는 자유주의적 혁명, 이게 이번 단락에서 언급할 것들입니다. 자, 살펴봅시다. 자, 여전히 대프랑스 동맹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미워 이건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고요. 나폴레옹은 여기에 대해서 좀 평화를 지키고 좀 이렇게 합의를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잘 안 됐던 것 같고 어쨌든 이 나폴레옹 아저씨는 맞서서 프랑스를 지켜야 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자, 전쟁이 있기 전에 이제 그 나폴레옹 자체가 아직 황제가 되지 않았었던 통령정부 시기가 있습니다. 통령정부 시기를 거치면서는 나폴레옹이 아직까지는 왕이 되거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나폴레옹의 개혁 정치 하나 살펴볼게요. 나폴레옹이 했었던 개혁 정치 살펴보면은 나폴레옹 법전 같은 거 있어요. 자, 나폴레옹 법전. 이 나폴레옹 법전이 근대법에 영향을 많이 미쳤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그것을 개혁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프랑스 은행을 설립했다든지 아니면은 각종 산업보호 정책을 폈다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이런 걸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육계의 제도도 정비를 많이 했대요. 교육제도도 정비를 많이 했답니다. 이거는 이제 교육을 받을 기회를 공평하게 해야지 이 사람들이 나중에 좋은 전문적인 소양을 갖고 있는 이런 일자리를 얻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기가 꽤 괜찮았나 봐요. 그 다음에 사실상 브리미르의 18일의 쿠데타도 나폴레옹이 했던 거기 때문에 통령 중에서 이제 나폴레옹이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었던 건 당연한 거고요. 자, 그래서 권력이 점점 커지면서 이 사람이 이제 간이 배 밖으로 나오면서 내가 왕을 해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겠죠. 자, 그래서 1804년에 나폴레옹이 황제가 됩니다. 나폴레옹이 황제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프랑스 제1제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제1제정은 누구야?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우리가 그냥 아는 그 나폴레옹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면서 네가 황제냐? 그러면은 유럽 애들이 더 싫어하겠죠. 그래서 대프랑스 동맹은 더 강화돼서 또 쳐들어와요. 그래서 또 전쟁을 해야 돼. 그래서 여전히 나폴레옹은 황제가 된 다음에도 통령이 아니라 황제가 된 다음에도 대프랑스 동맹 국가들과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나폴레옹이 영웅적으로 다 이긴 건 아닙니다. 진 적도 많고요. 이긴 적도 많고 그렇습니다. 크게는 승리한 전쟁 하면은 이제 오스트리아하고 프로이센에 쳐들어가서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에 쳐들어가서 여기 이겨요. 여기하고 프랑스하고 싸워서 여기서 이깁니다. 여기서 승리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 신성로마 제국이 이제 해체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힘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항상 이게 앙숙 같은 존재인 영국과도 한바탕 붙습니다. 자, 그래서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싸웁니다. 여기서는 영국이 이깁니다. 영국이 이겨요. 자, 대표적인 그 전투가 트라팔가 해전이에요. 트라팔가 이 스페인 밑에 있는 거기서 일어난 전투거든요. 여기서 트라팔가 해전에서 영국이 이기면서 프랑스가 영국을 때려잡는데 실패합니다. 전쟁에서 이겨서 잡지를 못하니까 이 나폴레옹이 영국을 말려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을 겨냥한 프랑스 나폴레옹의 대책은 대륙봉쇄령이에요. 자, 이 대륙봉쇄령은 매우 중요합니다. 잘 기억해 두시고. 자, 대륙봉쇄령입니다. 근데 이게 당시 영국은 어마어마한 국가예요. 어마어마한 국가이기 때문에 이 영국하고 교육을 안 하면 먹고 살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하지 말래. 그런데 안 하려니까 좀 굶어 죽겠고, 하려니까 나폴레옹이 때릴까봐 겁나고, 이런 상황이어서 말을
들을 수도 없고 안 들을 수도 없는 주변국이 힘들죠. 그런데 말을 안 들은 나라가 있었어요. 바로 러시아예요, 러시아. 이 러시아는 여기에 대해서 불복합니다. 왜? 러시아는 프랑스랑 멀어가지고 예, 때리러 오기도 힘든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안 들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너 내 말 안 듣는 거니? 그래서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큰 세 번째 전쟁, 러시아하고의 전쟁입니다. 예, 삽시간에 프랑스군이 쳐들어가서 러시아를 쑥대밭을 만듭니다. 모스크바를 금방 함락시켜 버리고요. 예, 쉽게 이제 장악해 나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러시아가 항복을 안 해요. 항복을 안 하고 후퇴하면서 계속 버팁니다. 왜냐면 러시아가 추워지거든요. 프랑스는 금방 전쟁이 끝날 줄 알았는데 러시아가 버티면서 혹독한 겨울이 다가오기 시작하고 겨울이 오면 얼어 죽을까봐 프랑스군이 후퇴를 합니다. 서둘러 후퇴하는 프랑스군의 뒤를 공격해서 러시아가 프랑스를 괴멸적 타격을 입히게 되죠. 하여튼 이 러시아는 쳐들어가면 안 돼. 독일도 러시아 2차 세계대전 때 러시아 괜히 건드렸다가 그냥 쑥대밭이 되죠. 겨울에. 그래서 그런 걸 있기 때문에 러시아 함부로 건드린 나라가 아닌데 그렇게 한 거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라이프치히 전투 같은 데서 크게 또 한 번 패하면서 나폴레옹은 몰락의 길을 걸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패배로 1814년에 나폴레옹은 엘바섬이라고 하는 자그마한 섬에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 나폴레옹이 쫓겨나니까 프랑스 혁명 정신은 같이 없어지는 거죠. 그에 따라서 각 지역에서 왕정이 다시 생깁니다. 왕정 복고가 나타나게 되고, 우리는 이제 프랑스만 볼게요. 프랑스에서는 루이 18세가 왕으로 등장하게 될 겁니다. 근데 나폴레옹이 엘바섬을 탈출해요. 그래서 다시 등장해서 권력을 잡고 다시 주변국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전쟁하기 싫었나 봐요. 전쟁하기 싫어서 평화를 좀 협상하려고 했는데 잘 안 돼가지고 전쟁을 하게 되었고, 이 전쟁이 100일 정도 그 권력을 잡는 사이에 있었거든요. 결국에는 워털루 전투에서 탈탈 털려가지고 나폴레옹은 이제 영원히 그 권력을 다시 되찾지 못하는 신세가 됩니다. 이 뒤의 모습은 우리 교과서에서 언급이 되지 않으니까 이제 참고적으로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100일 천하, 나폴레옹의 100일 천하라고 하는 것이 엘바섬에서 탈출한 이후에 100일인데 사실 100일은 아니고 한 90 며칠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역시 워털루 전투에서 패배하면서 끝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나폴레옹이라는 인물은 왜 배우냐? 나폴레옹이 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프랑스 혁명 자체가 좀 과격화되고 뭐 이렇게 되고 주변국에 간섭이 있고 뭐 그래서 주변국한테 프랑스가 와장창 그냥 일방적으로 얻어터져서 깨졌으면 그냥 프랑스 안에서 말라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뛰어난 전술가가 권력을 장악하면서 이 혁명을 한동안 유지시켜 줄 수 있었고요. 주변국의 간섭으로부터. 그 다음에 그것을 계승해 나갔죠. 그리고 이 사람은 군인이기 때문에 전쟁을 했단 말이죠. 전쟁을 했어요. 이 전쟁의 과정에서 프랑스 혁명이라고 하는 이념을 다 쳐들어간 다른 유럽의 나라에 전파를 하게 되죠. 그 전파를 받은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독일 같은 나라예요. 이 독일 같은 나라는 프랑스한테 얻어터지면서 프랑스 놈들이 왜 우리를 괴롭혀, 나쁜 프랑스 새끼들, 이렇게 하면서 우리 독일 사람, 프랑스에 저항하는 우리 독일 사람이라는 생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유럽 혁명 정신을 유럽에 전파했다는 것은 독일 사람들이 우리도 혁명을 해야지, 우리도 쌍킬로트를 입고 프랑스 뭐 이게 아니라 프랑스 저 새끼들 죽여버려야겠어, 이런 우리라고 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죠. 그런 우리라고 하는 마음을 우리가 민족주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민족주의. 그래서 유럽 각지에 민족주의가 대두되게 하는 그러한 영향을 끼쳤다라는 것이 나폴레옹의 큰 어떻게 보면 공헌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나폴레옹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쫓겨난 이후의 프랑스는 어떻게 됐냐? 자, 나폴레옹이 쫓겨난 이후의 프랑스에 대해서 보죠. 자, 나폴레옹이 쫓겨난 프랑스에서는 자, 루이 18세가 왕이 되죠. 루이 18세를 이어서 샤를 10세가 왕이 됩니다. 그래서 왕이 한번 복고됐고
18세 때 복구됐고 한번 또 이어졌죠. 이 샤를 10세는 안정적인 것 같아. 그래서 역시 또 간이 배 밖으로 나와가지고 전제정치합니다. 전제정치합니다. 왕이 지멋대로 막 하기 시작합니다. 막 탄압하고 그럽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샤를 10세의 전제정치가 짜증나는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루이 16세를 죽여버렸었던 그런 프랑스 시민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네가 왕이면 다니 뭐 죽여야지, 그렇죠? 그래서 자유주의적 생각을 갖고 있었던 상당히 자유주의적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상에 젖어 있었던 시민들이 혁명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1830년 7월에 있었기 때문에 샤를 10세 전제 정치에 저항했었던 자유주의적 시민들의 이 혁명을 우리가 7월 혁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1789년의 혁명과 또 다른 혁명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걸 뭐 연속적으로 이어서 봐야 된다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이어서 공부하면 너무 길어서 힘드니까 우리 그냥 공부의 차원에서 잘라서 얘기를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 19세기 초반은 어떤 시기냐면요. 프랑스에서 산업혁명이 막 몰아치는 시기입니다. 산업혁명이 막 몰아쳐서 늘어난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공장이 늘어난다는 것이고, 공장이 늘어난다는 것은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증가한다는 뜻이고, 노동자의 증가와 그들의 조직화는 이들의 요구가 같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아무튼 이런 7월 혁명에 의해서 샤를 10세를 쫓아내버립니다. 쫓아내버리고 새로운 왕을 앉혔어요. 공화정을 한 건 아니고 새로운 왕을 앉혔습니다. 새로운 왕이 루이 필리프예요. 루이 필립이죠. 예, 이 아저씨가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저씨의 왕이 된 시기를 7월 왕정이라고 우리가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 루이 필리프의 7월 왕정은 입헌군주제예요. 아주 과격한 형태가 아니었어요. 자유주의자들은 과격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자, 그렇고요. 그럼 이 루이 필립을 왕으로 앉힌 이 7월 혁명이 외부에 영향을 줍니다. 외부 영향.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벨기에의 독립이라든지 유럽 전역의 자유주의의 확산.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신체의 자유, 정치의 자유도 있지만 경제적 자유가 정말 큽니다. 내가 돈 버는 거 간섭하지만 냅둬 뭐 이런 자유주의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 루이 필리프의 7월 왕정을 지지했었던 이 자유주의 시민은 냅도 경제라고 했죠. 경제적 자유를 통해서 돈을 왕창 떼돈을 번 인간들이 이걸 지지하는 세력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지지 세력은 소수의 은행가들, 소수의 금융자본주의자들, 그래서 소수의 금융자본가들, 그 다음에 지주, 이런 애들이 여기를 지지했었던 사람들이고, 그에 따라서 이들은 선거권도 매우 제한적으로 주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선거가 아니라 재산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제한적으로 투표권을 주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 프랑스 혁명 기간 전체, 프랑스 혁명기에 의식이 높아졌었던 프랑스 사람들이 점차 이제 불만을 갖게 되었죠. 게다가 이때는 이런 사람들이 등장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나의 요구도 들어줘라는 것을 여기에 했을 텐데 이들은 이것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죠. 내가 왜 너네 같은 애들의 마음을 들어줘야 돼? 서로 아웅다웅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들은 주로 선거권의 확대를 요구했어요. 선거권의 확대를 요구했고요. 상당히 자유주의를 더 많이 이제 넓히고자 했었던 요구, 그다음에 노동자들의 요구, 이런 것들이 가미되면서 7월 왕정에 대한 비판을 이들이 이제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결국 이러한 이들의 요구, 좀 급진적이고 민중의 입장에 서 있었던 이들의 요구가 점점 커지면서 약간 이게 소수의 돈 많은 사람들의 그 정권이었던 루이 필립의 7월 왕정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들은 결국에는 1848년 2월에 이른바 2월이니까 2월 혁명이라는 것을 일으킵니다.
자, 2월 혁명에서 이렇게 해서 루이 필리프의 7월 왕정이 무너지고요. 다시 공화정 체제로 돌아가게 됩니다. 복잡하죠? 예, 엄청 복잡합니다. 선생님도 외우라 그러면은 외우기 싫어 정말. 자, 그래서 이 공화정을 제2공화정이라고 부릅니다. 루이 16세 죽여버리고 공화정 만들었었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왕정 복권에서 루이 18세, 샤를 10세 됐었잖아요. 다시 루이 필립 쫓겨나고 다시 공화정이 됐어요. 그래서 제2공화정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제2공화정은 보통 선거제를 지향했어요. 근데 여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남성의 보통 선거에 기반한 국가 공화 정체를 지향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 2월 혁명에 의해서 다시 공화정이 만들어지고 선거권이 확대되니까 주변국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7월 혁명이 자유주의 확산과 벨기에 독립에 영향을 끼쳤다면은 2월 혁명은 주변국에 영향을 끼치면서 오스트리아에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오스트리아의 이른바 3월 혁명에 영향을 끼치고, 이 오스트리아의 3월 혁명이 뭐냐면은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거예요. 메테르니에가 실각되면서 빈 체제가 붕괴되는 데 영향을 끼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빈 체제를 안 배웠으니 이게 뭔지 모르잖아요. 이건 다음 시간에 다시 얘기를 할게요. 아무튼 연결되어 있다는 것만 여기서는 살펴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 공화정은 대통령 중심제입니다. 대통령을 뽑았어요. 대통령을 뽑았는데 누가 대통령이 됐냐면은 루이 나폴레옹이 됐습니다. 루이 나폴레옹은요, 나폴레옹의 조카예요. 그러니까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있고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아들 샤를 나폴레옹이 있습니다. 이 샤를이 며칠이지? 하여튼 며칠 잠깐 나폴레옹에 이어서 황제를 해먹었어요. 그래서 나폴레옹 1세는 우리가 다 아는 그 나폴레옹이고, 나폴레옹 2세는 아주 잠깐 황제 맛을 살짝 보지도 못했었던 그 사람이고, 지금 말하는 이 루이 나폴레옹은 또 다른 나폴레옹, 세 번째 나폴레옹이고, 나중에 이 사람, 루이 나폴레옹도 황제가 돼서 나폴레옹 3세가 됩니다. 자, 어쨌든 루이 나폴레옹이 대통령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루이 나폴레옹이 권력이 점점 커지면서 나도 황제 해야지라고 해서 나폴레옹 3세가 됩니다. 나폴레옹 3세. 그래서 나폴레옹 1세는 다 아는 그 나폴레옹 3세는 대통령을 했었던, 자, 대통령을 했었던 나폴레옹 3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황제가 되면은 뭐 독재 정치 하겠죠, 당연히. 그쵸? 그래서 얘도 역시 독재 정치를 하고 맙니다. 인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 이 나폴레옹 3세가 전쟁을 해요. 누구랑 전쟁하냐면은 프로이센하고 전쟁합니다. 프로이센하면은 비스마르크를 비스마르크가 황제가 아니에요. 재상이에요. 얘로 대표되는 프로이센과 프랑스 간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 비스마르크의 프로이센이 나폴레옹을 아주 그냥 박살을 냅니다. 나폴레옹은 결국에는 패배하고 어마어마한 배상금을 줘야 돼요. 돈 엄청 우러냈고요. 1차, 2차 세계대전 때, 특히나 1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프랑스나 영국에서 배상금 엄청 뜯기잖아요. 예, 이거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알자스 로렌이라고 해서요. 알자스와 로렌 지역이라고 해서 이 엄청 좋은 땅이래요. 선생님 뭐 잘은 모르지만 어쨌든 여기 엄청 중요한 땅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땅을 이제 프로이센한테 할양해주는 아주 굴욕적인 항복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나폴레옹 3세는 망합니다. 예, 끝났어요. 자, 끝났어요. 그래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황제 다 필요 없어. 우리 그냥 공화정 해. 그래서 다시 공화정체가 되었습니다. 그럼 나폴레옹 3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제2공화정의 대통령이 되던 사람이고, 나폴레옹 3세가 됐었던 사람이고, 그쵸? 그런 사람이고, 그다음에 프로이센과의 전쟁에서 져가지고 몰락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죠. 자, 그래서 제3공화정이 됩니다. 세 번째 공화정이에요.
자, 그리고 이 제3공화정이 이렇게 있었고요. 이 전쟁에서 패배했을 때 이 프랑스 파리 인근 지역에서 끝까지 버티고 있었던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이 시민들이 자치정부를 만들어서 저항하고 있었거든요. 그 시민들의 자치정부를 파리 꼬민이라고 불러요. 이 파리 꼬민은 선생님이 만약에 이 프랑스 혁명기를 수업을 좀 더 자세하게 할 수 있었으면 무조건 시험이 냈을 텐데 이번에 뭐 시험이 그 수업이 자세하게 되질 않으니까 안타깝긴 하네요. 자, 파리 꼬미는 이 파리 지역에 있었던 시민들과 노동자가 이 정부의 끝까지 굴욕적인 항복을 한 이 정부에 불복해서 끝까지 저항하려고 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자치 정부고요. 근데 결국에는 이 항복한 프랑스 정부는 제3공화정을 만들어서 뭐 그냥 평탄하게 항복에 대한 걸 잘 지켜야 되잖아요. 거기에 저항하는 얘가 마땅치 않겠죠. 그래서 진압해서 사람들을 결국 다 사살당하면서 막을 내렸다. 이 파리 꼬민의 경험은 우리 1980년에 광주민주화운동 때 마지막까지 도청에서 저항했었던 사람들의 모습과 아주 비슷하게 오버랩이 되는 그런 슬픈 역사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가지고 프랑스가 제3공화정 체제로 넘어갔다. 나폴레옹과 나폴레옹 이후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살펴봤고요. 여기서는 나폴레옹 자체를 물어볼 수도 있고요. 7월 혁명을 물어볼 수도 있고 2월 혁명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7월 혁명은 루이 필립이라고 하는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면 되겠고, 그다음에 2월 혁명은 루이 나폴레옹 대통령과 황제를 해먹었었던 이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면은 되겠습니다. 특히나 2월 혁명의 영향은 빈체제와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에 빈체제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